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창조회사네요. 오케이. 문제 1번 봅시다.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에 해당되는 메뉴 열어서 가지고 제시된 금액과 틀린 것 찾아서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재무제표 간 연관관계 같은 거는 고려하지 말고 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금액만 고쳐달라. 됐죠? 자, 그러면 아주 단순화된 문제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숫자 대금이다. 근데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고요. 그리고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기 좋도록 좀 배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출발합시다. 제품 매출 맞고요. 매출 원가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아하, 복리후생비가 그지 1,5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은 1566300이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그리고 수도강렬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수도강렬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까지 일단 맞는 걸로 확인된다. 그지? 그리고 이자 수익 230만 원 맞고요. 외환차익, 잡이익, 잡이익까지 맞고 이자 비용, 기부금이 그지? 190만 원인데 현재 동그라미 하나 빠진 상태로 19만 원만 입력되어 있네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외환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소질, 나머지는 다 맞네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 틀렸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요거 고쳐줍시다. 복리후생비를 1566300 이렇게 고치고 기부금을 1900000으로 고치고 이렇게 고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돼 있습니까? 4382600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시된 것도 4382600 맞죠? 그러면 아하, 내가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수정한 거 맞구나. 이렇게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됐죠? 자, 모든 작업 마치면 해당되는 메뉴 닫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제조 경비 중에서 임차료와 관련해 가지고 창고 임차료의 비중이 커져가지고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답니다. 말은 길게 썼는데 뭡니까? 그냥 제시된 거 추가로 등록해 달라 이거지. 어디다가? 계정 과목과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다가. 됐죠? 입력합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어서 자, 코드 번호는 537이래. 그러면 커서를 여기 대고 코드 이쪽에 커서 대고 537 하면 해당되는 자료로 딱 이동하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다가 계정 과목 딱 적어주면 되겠다. 뭘로? 창고 임차료로. 창고 임차료 이렇게 적어주시고 성격은 제조 경비를 선택해 달라네. 그러면 5번 제조 경비 이걸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작업이 끝. 메뉴 닫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종업원을 거래처에 등록하려고 한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요거를 등록하면 되는 거지.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 번호는 800 그리고 이성실이래. 이성실. 자, 이성실 됐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여기 입력해줘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 없네, 그지?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하라고. 동시는 뭐 기본값이니까
자동으로 그냥 엔터키 치고 넘어가도 입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별다른 사항 오른쪽에 입력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왼쪽에 요거 입력하는 순간 요 문제 해결이 끝난 거지 뭐. 그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문제 1번 풀어봤고요. 기초정보 등록. 자, 이제 문제 2번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볼까요? 첫 번째, 7월 17일 날 영업관리팀 직원 김병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너무 쉽다, 그지? 우리 직원 결혼식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영업관리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분석 끝났지? 7월 17일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입력해보자. 7월 17일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여러가지 코드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 100만원. 어이구 많이 더 줬다 그지? 100만원 이렇게 적고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줬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100만원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2번 볼까요? 7월 22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뭐 이것도 너무 쉽다 그지? 재산세 나라에 낸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될 것이고 공장 건물은 500번대 코드, 영업부 사무실은 800번대 코드로 코드는 조금 구분해 가지고 적어주면 될 것이고 됐습니다. 7월 22일 날 본 게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 코드로 얼마? 15550 1550000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로 2370000 2370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결제는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네.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지. 3번 볼까요? 8월 6일 날 경북 유통으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고요. 계약금 500만 원을 타인 발행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답니다. 자, 구입하고 서로 약속하고 계약금 쪽으로 돈을 줬답니다. 계약금 쪽으로 주는 거는 선급금이지. 그래서 차변에 500만 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뭘로? 자기압 수표로는 현금하고 똑같죠.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으로 그냥 결제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8월 6일 날 차변에 선급금 어디에 대한 선급금? 경북유통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기로 했지.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되겠지. 4번 볼까요? 8월 9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송강으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받을엄 1,000만 원을 거래은행인 KH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엄을 우리가 할인한 거죠. 은행 가가지고. 이때 나오는 계정 과목은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됐죠?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겠네요. 8월 9일입니다. 대변에 일단 받을엄이 없어집니다. 받을엄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데 요거 거래처는 어디였다고? 송강. 그리고 금액은 1000000이었다.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35만 원. 350000.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감된 1,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자, 5번 문제입니다. 8월 22일 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국 상사의 외상 매입금 6,400만 원 중에서 5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면제받았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있는데 여기 일단 차변으로 적혀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만큼은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당좌 예금을 대변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적어주고 나머지는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됐죠? 8월 22일입니다.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자. 거래처는 어디였다고? 중국 상사. 금액이 6400000 이렇게 없어지고 대변에 그중에서 50%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3,032,000,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받았거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6번 볼까요? 8월 25일 날 범계기업의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범계기업 발행의 약속금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대변 쪽에 적혀가지고 없어지고 1천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차변에 받을 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자산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8월 25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없앱니다. 범계 기업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1천만 원. 10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받을 엄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받을 엄의 거래처도 범계죠. 범계기업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풀어보았고요. 이제 메뉴 닫읍시다. 그리고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1번 10월 8일 주식회사 거붕에 제품 1,200만 원을 공급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11번 과세 이렇게 유형 분석 끝났고요. 대금 중에서 600만 원은 주식회사 영천이라는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속엄으로 배서받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받을 엄이라는 자산이 생긴 겁니다. 다만 거래처가 우리가 물건을 판 주식회사 거붕이 아니고 주식회사 영천이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만큼 이렇게 결제했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공급처명은 상단에 적히는 거래처는 거붕이죠. 거붕에 물건 팔았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자 제품 매출까지 맞죠.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제 결제를 어떻게 받았냐면 600만 원은 받을 엄으로 배서 받았다 이겁니다. 받을 엄 기록하고 600000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지. 그리고 받을음에 대한 거래처는 주의해야 된다. 그지? 거붕이 아니고 영천이라고 이렇게 신경 써서 고쳐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차변 쪽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월 13일 날 비사업자인 최연준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 원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이네. 이걸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물건 팔고 부가가치에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뭡니까? 매출 중에서 현과 되겠죠. 매출 중에서 현과 유형. 그리고 회계 처리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뭐 대변에 제품 매출 기록하고 차변 쪽에 현금 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10월 13일입니다. 매출 쪽에서 현과입니다. 자, 번호는 22번이네. 그지? 22 현과 이렇게 적고요. 공급가액은 자, 여기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표 거래는 공급가액 란에다가 부가가치에 적혀 있는 거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고 했죠. 금액이 부가가치 포함해 가지고 얼마라고요? 11만 원이었다. 그지? 110000 이렇게 입력할 것이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최연준입니다. 최연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습니다. 차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 3번 볼까요? 10월 15일 날 주식회사 삼진테크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요. 제작을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임가공비 2천만 원 부가세 별도거든요. 요거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답니다. 임가공이라는 이러한 용역을 남한테 맡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임가공을 이제 임가공이 뭡니까? 조립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립해야 되는데 우리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하청업체에 임가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겼다는 거지. 그러면 그쪽에서 임가공 이제 작업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물건 보내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 줬다 이겁니다. 임가공비 얼마? 2천만 원 줬다 이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겠죠. 거기 부가가치가 당연히 적게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잖아.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 전혀 해당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51번 과세 요것이 유형일 것이다. 됐죠? 차변에 뭔가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요런 임가공 맡긴 거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외주 가공비 쓰면 될 것이고 대변에는 뭘로 결제했습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10월 15일요. 유형은 5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급처명은 이름이 탐진테크요. 탐진테크. 전자세금에서 받았고요. 차변에 외주 가공비 이렇게 써주면 되고 500번대 코드겠죠. 그리고 결제는 보통 예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이 완료되겠네. 4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중국 칭따오 상사에 제품 1000개, 한 개당 2,000위안이고요. 요거를 직수출했답니다. 뭡니까 유형은?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거래니까 16번 수출이 되겠다 겁니다.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단 선적일 10월 17일의 환율은 1위안당 190원이래.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1000개 곱하기 2000위안 곱하기 190원 이렇게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자 매출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자, 1000개 곱하기 2000위안 곱하기 190원 하면은요 3억 8천만 원 나오거든요. 이것이 과세 표준란에 적혀있는 금액이다. 자, 10월 17일 날 분계. 유형은 16 수출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380,000,000입니다. 그리고 공급처명은 칭따오. 자,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볼까요? 10월 22일 날 생산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문풍문고에서 9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미지급했답니다. 자, 계산서 받았죠? 책이니까 면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자, 계산서를 받으면 53 면세 요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법이 바뀜에 따라서 계산서도 전자식으로 발급하도록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출제될 때 전자계산서라고 출제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자 여부의 요 형태도 1 여라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전자 여부 이것도 채점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뭘로 하면 됩니까? 뭐 생산부에서 사용한 실무서적이니까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되 5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지.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10월 22일 날 53 면세라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9만 원. 90000 그리고 거래처는 문풍문고 전자여부 요게 중요하다고요. 자, 분계는 차변의 도서 인쇄비인데
500번대 코드였다.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입력 완료. 6번 볼까요? 10월 26일 날 김봉랑 씨 개인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매출하고요.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가산세 여부는 고려하지 말래. 간이 영수증 같은 거 법적으로 전혀 인정 안 되는 증빙이죠. 이런 거를 발급했답니다.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거지. 물건 팔면서. 뭡니까? 14건별 되겠다. 14건별. 14건별.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회계 처리는 뭐 어렵지 않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10월 26일입니다. 14건별 적고요. 공급가격 란에다가 이런 건별의 거래에서도 그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을 여기 공급가격 란에다가 적어주면 자동으로 쫙 적어진다고 했죠. 11만 원을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자.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을 여기다가 공급가격 란에다가 바로 적어주면 자동으로 쫙 적어진다. 이렇게. 공급처명은 김봉남입니다. 김봉남. 자, 분계는 자, 제품 매출 맞죠? 대변에 차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입력이 완료되는 거네. 그죠?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8월 15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이래. 대구 화물 일반 과세자거든. 이 사람으로부터 수기로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이랍니다. 단 입력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래.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8월 15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봅시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아하, 이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모르고 실수로 거기다가 입력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확인해 봅시다. 8월 15일 보니까 맞죠. 아이고, 이거를 부가가세 고려 안 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네.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이것도 잘못됐죠.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 취득 부대비용이니까 차변에 운반비가 아니고 원재료로 처리했어야 되죠. 그죠? 자, 요거를 참고로 일단 결제는 현금으로 됐구나. 요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기존 전표를 참고해가지고 새롭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자 이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8월 15일자로 유형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유형은 저쪽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 거기 부가가세가 적혀 있잖아. 그래서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51번 과세 하면 되겠다. 그죠? 51 과세 라고 처리하고 공급가격란에는 얼마를 적어야 됩니까? 자, 우리 아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전표로 금액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22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20만 원은 공급가액, 2만 원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가격란에는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공급처는 그 대구 화물입니다. 대구 화물. 전자세금계산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전자 여부는 부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자,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되겠다. 맞죠?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었지?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제대로 입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전표는 지워야 되겠죠. 클릭해서 이렇게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면 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이 완료된 것이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11월 25일 날 주식회사 영월의 외상 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하여 당사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회계 처리 전의 주식회사 영월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500만 원이었고 요거를 초과하는 300만 원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럼 뭔가 고치게 있어 보인다, 그지? 자, 일단 확인해 봅시다. 11월 25일의 그 외상 매출금 회수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적혀 있겠죠,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의
해당되는 날짜 전표를 보십시다.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 자, 전표를 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800만 원씩 딱 입력했는데 이것이 차변의 보통예금 800만 원을 맞아.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대변이 틀대금이다.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는 500만 원밖에 없어. 5,000,000 밖에 없고 나머지 300만 원은 어음을 받은 거랍니다. 그죠? 그러면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기록돼야 되겠죠? 받을 어음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거래처는 영월이죠? 영월. 이렇게 입력해주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지. 됐죠? 이렇게 오류 수정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갑시다. 결산 문제 첫 번째 9월 1일 날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자, 요거 문제 오타를 좀 고쳐주십시오. 다음 연도가 아니고 당해 연도로 좀 고쳐주세요. 보고 날 때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당해 연도 해당 분 보험료는 80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 고쳐주시고요. 보십시오. 120만 원에 대해서 뭔가 회계 처리했을 것인데 돈은 120만 원 나갔어. 그 중에서 올해에 해당 분은 80만 원 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과 관련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선급 비용 관련 부분이다. 수동 결산이죠. 그런데 기중에 120만 원 돈 줄 때 이거를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전액 다 선급 비용이란 자산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분계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9월 1일 날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1일 날 분계를 확인해 보자. 보니까 120만 원 보통 예금으로 결제했는데 전부 다 뭘로 했습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제 정체 확인됐죠? 그러면 비용이 현재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올해 분은 사실은 80만 원 밖에 없는데 120만 원으로 비용됐으니까 좀 많이 계산된 거죠. 그래서 40만 원만큼은 대변 쪽에다가 보험료로 적어줌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고 차변 쪽에 뭐라고?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기록해주는 기말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적어주고 얼마? 4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그죠? 조금 전에 봤던 보험료가 몇 번 코드였습니까? 자, 저 놓쳤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자, 이 상태에서 9월 1일 날 분계 보자. 자, 9월 1일. 자, 차변에 800번대 코드 이 보험료였네. 그죠? 그러면 대변에 적는 것도 요 800번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죠? 12월 31일. 자, 대변에 800번대 코드로 보험료 이렇게 적어주자. 821번 이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풀어볼까요?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전년도 1월에 구입했답니다. 올해 말 무형자산을 상각하시오. 무형자산 상각 문제네요. 상각 방법 언급 안 돼 있으면 정액법으로, 그리고 잔존가치 언급 안 돼 있으면 잔존가치 0으로 이렇게 상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법으로 하다 보니까 제시되는 금액이 애당초 취득했을 때의 취득원가가 아니고 상각을 하고 난 다음의 금액이 제시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액법으로 올해의 상각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출발점은 미상각 잔액인 2,400만 원. 그죠? 이렇게 출발점을 놓고 나누는 내용연수를 토탈 내용연수가 아니고 뭘로? 잔존 내용연수로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잔존 내용연수인 5 빼기 1인 4년 이걸로 나눈다. 그러면 올해의 상각비 600만 원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로직이라고 했죠. 이렇게 강조드렸고요. 이렇게 금액을 600만 원 구했고요. 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제조경비인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지 정확한 문제겠죠. 그래서 500번대 쓸 건지 800번대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간혹 출제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을 확인해 보면요. 무형자산 상업비라는 계정 과목이 500번대 코드는 없어. 그리고 800번대 코드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자료가 없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동결산을 하든 자동결산을 하든 그게 제시가 안 돼 있더라도 문제 푸는 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정확하게 문제를 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풀 수는 있겠죠? 봅시다. 자, 수동결산으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풀기로 합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검색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 이쪽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가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요 란에다가 금액을 우리가 구했던 6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적어주고 전표 추가를 클릭합시다. 그러면 이번 문제 해결이 끝난 거지.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이렇게 돼 있네. 1% 보충법 설정하는 전형적인 문제였다. 그지? 그래서 합계 잔액시세표를 열어가지고요. 금액 확인해서 1%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되는 금액 구해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수동결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결산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자동결산으로 풀기로 합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대손상각이란 버튼을 누르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해서 현재 기말 잔액도 딱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손율만 딱 입력해주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결산 반영만 클릭해주면 결산자료 입력 해당되는 안으로 금액이 딱 꼽혀버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산 잔영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 요 란에 해당 금액이 딱 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전표 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클릭하면 되겠죠. 우리 2번 문항에서 이미 기말수용 분계를 한번 딱 입력해 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창이 뜬다고 했죠. 요때 우리 그냥 예라고 눌러보시면 기존에 입력되었던 기말수용 분계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현재 상태의 화면 기준으로 기말수용 분계가 다시 입력이 딱 돼버린다고 했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문항과 3번 문항을 모두 다 마친 것이 되겠지. 그러면 기말수용 분계 해결 끝나는 거죠.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6번 마지막 조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항 4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가장 많은 거래처 이렇게 물으면 거래처 원장 열면 되겠죠. 기간은 1월부터 4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해 봅시다. 거래처 원장에서 1월부터 4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전부 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4월 말 현재의 모든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이렇게 쭉 나타나거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봅시다. 맨 위에 있네, 그지? 7530000 요게 제일 큰 금액이고 그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포청이라고.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가장 많은 거래처 주식회사 포청 이렇게 답하고요. 금액은 7530000 이렇게 답하면 되겠지. 됐죠? 자,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즉 1월부터 3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매출 쪽이 과세와 영세로 나눠서 기재되죠. 그리고 영세는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과 안 된 것 이렇게 나눠서 기재되죠. 그래서 영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부분, 그 부분을 찾아보면 원하는 금액을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집계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자, 열어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쪽 탭을 누른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매출 쪽에서 영세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본 요거란을 금액 확인하면 되겠다. 146800001의 요 금액을 답으로 쓰자 이거지. 됐죠? 그리고 사실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이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항, 즉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를 사용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참고로 확인해 보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열어서 매출 쪽 탭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체 데이터로 그냥 불러봅시다. 전체 데이터 클릭하시면요. 자, 기간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1월부터 3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전체 데이터 탭을 딱 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매출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색이 0으로 돼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색이 0으로 된 거는 요거 4번 요 라인에 있는 금액이죠. 보니까 얼마입니까? 146800000이었다. 조금 전에 봤던 금액하고 똑같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요거 한 건이 해당되겠다. 두 건이면 뭐 두 개 합하면 되겠죠. 근데 합하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오히려 편한 조회 메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됐죠? 이렇게 확인했고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3번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특정 시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열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관리 탭 누른 다음에 재무상태표 열어서 재무상태표는 월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월 이렇게 하면 6월 말 현재 상태가 쭉 나오고요. 여기서 유동자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 172900000이죠. 그리고 유동부채는 저 아래쪽에 부채 쪽에 있겠죠. 483000 나와 있다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483000 48300000을 뺀다. 어디서 빼냐? 1729 000에서 뺀다. 그러면 차이 금액 1246 0000이라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 그죠? 요거를 답으로 쓰자. 자, 그리고 특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나타내는 메뉴가 또 뭐 있습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도 있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도 풀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로 풀 때는 자, 메뉴 열어가지고 6월 30일로 일단 입력해가지고 검색해 봐야 되겠죠. 6월 30일. 자, 6월 30일 현재의 잔액이 쭉 나오고 그 중에서 유동자산 얼마라고요? 이렇게 네 자리가 왼쪽이니까 잔액이 왼쪽 차변 쪽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당좌자산에 보면 이런 채권들 있죠. 채권들이 외상 매출금, 받으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인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변적 금액만 달랑 가지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서 대변에 있는 요거를 빼야지만 유동자산의 금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바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172900000이라는 금액을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합계 잔액시산표는 여기 173082000 빼기 1820000 해야지만 아까 한눈에 볼 수 있던 금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집계되는 금액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그러면 이왕이면 합계 잔액시산표보다는 재무상태표가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 조회 문제까지 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64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어떻습니까? 실기편 어렵지 않죠? 다 우리가 포인트로 정리했던 부분에서 출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